모택동 사상과 중국혁명 제3장 중국혁명 전쟁의 전략 문제 5. 전략적 방어 5. 반격 개시 문제 반격 개시 문제란 소위 초전은 서전의 문제이다. 많은 부르주아지 전략가들은 전략적 방어에 있어서나 전략적 공격에 있어서나 초전에서 신중해야 하며 특히 방어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도 과거에 이를 중대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강서성에서 적의 제1차에서 제5차에 이르는 포위토벌에 대항하여 싸운 작전들은 우리에게 풍부한 경험을 주었다. 이러한 경험을 연구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 아닐 것이다. 제1차 포위토벌 때 적은 약 10만에 달하는 병력으로 북에서 남으로 기란, 건영성의 8개 종대를 편성하여 홍군 근거지를 공격하여 왔다. 당시 약 4만의 홍군은 강서성 영도연의 황파, 소포 지역에 집결되어 있었다. 당시의 정황은 이러하였다. 1. 토벌군은 10만에 불과했고 그것도 장개석의 직계가 아니었으며 총체적인 정세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 2. 적군 나림사단은 기란을 방어하면서 김강서쪽에 있었다. 3. 적군의 공병번, 장휘찬, 담도원 등 3개 사단은 기란 동남, 영도 서북의 부전, 동고, 용강, 원두 일대를 점령하고 있었다. 장휘찬 사단의 주력은 용강에 있었고 담도원 사단의 주력은 원두에 있었다. 부전, 동고 두 지방의 인민들은 공변번 사단에 속임을 당하여 한때 홍군을 믿지 않고 홍군과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장으로 선정하기가 적절하지 못하였다. 4. 적군 유화정 사단은 멀리 복건성의 백색지구인 건영에 주둔하고 있었으므로 강서성으로 넘어올 것 같지는 않았다. 5. 적군의 모병문 허극상 사단은 광창과 영도 사이에 있는 두파, 낙구, 동소 일대까지 공격하여 왔다. 두파는 백색지구였고 낙구는 유격지구였다. 뿐만 아니라 모병문 사단과 허극산 사단을 공격하고 나서 다시 서쪽으로 공격해 나간다면 서쪽에 있는 장희찬, 담도원, 공병번 등 3개 사단이 집결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결정적 승리를 얻기 어려우며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6. 장휘찬 사단과 담도원 사단은 포위토벌의 주력군으로서 포위토벌이 군 사령관이며 강서성 주석인 노척병의 직계 부대였으며 장휘찬은 전선의 총지휘관이었다. 이 두 사단을 소멸시키려면 포위토벌은 기본적으로 격파되는 것이었다. 이 두 사단은 각각 약 1만 4천 명이었으며 장희찬 사단은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었으므로 한 번에 1개 사단을 치려면 우리가 절대적 우세였다. 7. 장희찬 사단과 담도원 사단의 주력군이 있는 용강, 원두 일대는 우리의 직결지에서 가까우며 인민의 조건이 좋아서 숨어서 적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8. 용강에는 좋은 진지가 있었다. 원두는 공격하기 어려웠다. 만일 적이 우리를 소포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진지는 역시 좋았다. 9. 우리는 용강 쪽에 최대의 병력을 직결할 수 있었다. 용강 서남으로 수십 리 떨어져 있는 흥국현에 1000여 명을 가진 독립사단이 있었는데 이 역시 적의 배후로 우회할 수 있었다. 10. 아군이 중간 돌파를 하여 적의 전선에 파열구를 내면 적의 동서의 종대들은 서로 멀리 떨어진 두 부리로 갈라놓을 수 있었다. 이상의 이유에 근거하여 우리는 첫 전투에서 장희찬의 주력을 공격키로 결정하였고 그 주력군인 2개 여단과 1개 사단 본부를 공격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사단장까지 포함 1명의 병사도 놓치지 않은 9,000명 전원을 몽땅 생포하였다. 첫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담도원 사단은 동서로, 허극상 사단은 두파로 도주하였다. 아군은 담도원 사단을 추격, 그 절반을 소멸시켰다. 5일간 1930년 12월 27일부터 1931년 1월 1일까지에 걸친 제1차 전투를 통하여 부전, 동고, 두파에 주둔하고 있던 적들은
공격이 두려워 실세 없이 철수했고 제1차 포위토벌은 끝났다. 제2차 포위토벌 때의 정황을 보면 1. 토벌군은 20만이었고 하응, 흠, 이 총사령관이 되어 남창에 주둔하고 있었다. 2. 제1차 포위토벌 때와 마찬가지로 전원이 장개석의 비직계 부대였다. 최정계의 제19로군 손연중의 제26로군 주소량의 제8로군이 가장 강하거나 비교적 강하고 그 나머지는 비교적 약하였다. 3. A, B단이 숙청되고 근거지 인민은 모두 홍군을 지지하고 있었다. 4. 왕금옥의 제5로군은 북방으로부터 방금 도착하여 겁을 먹고 있으며 그 왼쪽 날개인 곽화종 사단과 항몽령 사단도 대체로 이와 마찬가지였다. 5. 아군이 부전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동쪽으로 공격하면 복건성과 강서성의 적경에 있는 건영현, 여천현, 태녕현 지구에서 근거지를 확대하며 물자를 준비할 수 있으므로 다음번 포위토벌을 격파하는 데 편리할 것이다. 만약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공격하여 나간다면 감강이 가로막혀 전투가 끝난 후에 발전할 여지가 없으며 만약 전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동쪽으로 진출을 한다면 군대가 피로하게 되며 시간이 허비될 것이었다. 6. 아군의 수는 지난번 전역에 비하여 조금 감소되기는 했으나 3만여 명으로 4개월 동안의 휴식을 통하여 전투력이 강화되었다. 이상의 이유에 근거하여 부전 지구의 왕금옥 공병번 총 11개 연대의 부대를 상대로 첫 전투를 하기로 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 이어서 곽하정을 공격하고 손연중을 공격하고 유화정을 쳤다. 15일 동안 1931년 5월 16일부터 30일까지의 700리를 달리면서 5번 싸워 2만여 정의 소총을 빼었고 적의 포위토벌을 통쾌하게 격파하였다. 왕금옥 부대를 공격할 때 적체정계 부대와 곽하정 부대를 사이에 놓인 우리는 곽하정 부대와는 10여리, 최정계 부대와는 40여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우리를 소의 뿔속을 뚫고 나가려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이를 관통하였다. 이를 주로 근거지 조건과 그 외의 적군 간 부대 간의 혼란에 기인한 것이다. 곽화정 사단이 패하자 항몽령 사단은 야음을 틈타 영풍현으로 도망쳤으므로 봉변을 면할 수 있었다. 제3차 포위토벌 때의 정황은 이러하였다. 1. 장개석이 직접 총사령관으로 출전, 그 휘하에 좌우 중 3로 총사령을 두었다. 중로는 하응흠이 총사령으로 장개석과 함께 남창에 주둔, 우로는 진명추로 기란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좌로의 총사령은 주수량으로 남풍에 주둔하고 있었다. 토벌군은 30만 명이었다. 그 주력군은 장개석의 직계인 진성, 나타경, 조관도, 위입황, 장정문 등 5개 사단이었는데 각 사단은 9개 연대로 총 10만 명가량이었다. 그 다음 장광래, 최정계, 한덕근 등 3개 사단 4만 명이었다. 그 다음은 손연중 부대로 2만 명이었다. 나머지는 장개석의 직계부대가 아닌 비교적 약한 부대였다. 3. 토벌의 전략은 제2차 포위토벌 때의 걸음마다 진을 치는 것과 아주 달리 길게 늘어뜨려 직진하는 것이었으며 장구직이었으며 이로써 홍군은 감강까지 밀고 나가 소멸시키려는 것이었다. 4. 제2차 포위토벌이 끝날 날부터 제3차 포위토벌이 시작되기까지는 겨우 2달밖에 되지 않았다. 홍군은 어려운 전투 후 쉬지도 못하고 보충도 못한 채 3만 명가량이었다. 천리기를 돌아서 강서성 남쪽 근거지의 서부에 있는 흥국현에 직결하였다. 그때 적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눈앞에 다가왔다. 이상과 같은 정황에서 우리가 결정한 첫째 방안은 흥국현으로부터 만안현을 거쳐서 부전을 돌파한 후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적의 후방 연락선을 차단함으로써 적의 주력을 강서성 남부 근거지에 깊이 들어가 헌물을 켜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작전의 첫 단계로 정하였다. 그리고 적이 북으로 되돌아갈 때에는 틀림없이 매우 피로해졌을 것이므로 그 틈을 타서 칠만한 곳을 골라 공격하는 것을 둘째 단계로 정하였다. 이 방안의 중심은 적의 주력을 피하고 그 약한 부분을 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군이 부전으로 진군하고 있을 때 적에게 발각되어 진성, 나타경 두 사단의 추격을 받았다. 우리는 할 수 없이 계획을 바꿔 흥국현 서부의 고흥우라는 장터로 돌아갔다. 이때 아군이 직결할 수 있는 지구로 남아있는 것은 겨우 이 장터와 그 부근의 수십 평방리뿐이었다. 거기에 하루 동안 직결해 있다가 우리는 동쪽으로 향하여 흥국현 동부의 연당, 영풍현 남부의 양촌과 영도현 남부의 황파 방면으로 돌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첫날은 야음을 이용해 장정문 사단과 장광래, 최정계, 한덕근 부대 사이에 40리가량의 공간지대를 통과 연당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상관운상은 자기의 일개사단과 항목련 사단을 지휘하고 있었다. 부대의 선발대와 접촉하였다. 셋째 날 상관운상 사단을 공격한 것이 첫 전투였고 넷째 날 항목련 사단을 공격한 것이 제2차 전투였으며 그 후 3일간 행군하여 황파에 이르러 모병문 사단을 공격한 것이 제3차 전투였다. 세 차례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총기 만여 정을 빼앗았다. 이때 서쪽과 남쪽으로 향하고 있던 적군의 모든 주력은 기술을 동쪽으로 돌려 시선을 황파에 집중하고 맹렬히 전진 우리와 접전하기 위해 밀집된 대포의 태세를 취하며 아군에 접근하여 왔다. 이에 아군은 20리의 간격을 두고 주둔하고 있는 장광래, 최정계, 한덕근 부대와 진석, 나타경 부대 사이의 큰 산을 몰래 넘어 동쪽으로부터 서쪽의 흥국, 현경내에 돌아와 직결하였다. 적이 우리를 발견하여 다시 서쪽으로 공격할 때 우리는 이미 보름 동안이나 휴식을 취했지만 적은 굶주리고 필요하여 사기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적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퇴각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이 퇴각하는 틈을 이용 장광래, 최정계, 장정문, 한덕근의 부대를 공격하여 장정문의 1개 여단과 한덕근의 1개 사단을 소멸시켰다. 장광래, 최정계 사단과의 전투는 대치 상태를 이루게 되어 그들을 도망치게 내버려 두었다. 제4차 포이토벌 때의 정황은 이러하였다. 적들은 세 길로 나누어 광창을 향하여 공격해 오고 있었다. 그 주력은 동로에 있었다. 서로의 2개 사단은 우리의 면전에 나타나 우리의 직결지에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황현 남부 지구에서 먼저 이 서로군을 공격하여 한꺼번에 이명사단과 진식이 사단을 소멸시킬 수 있었다. 적이 좌로부터 2개 사단을 떼어내 종로와 합하여 다시 공격하여 왔으므로 우리는 의황현 남부 지구에서 그 1개 사단을 소멸시킬 수 있었다. 이 두 전역에서 만여 정의 총기를 노획하고 포위토벌하였다. 제5차 포위토벌에서 적은 토치카주의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전진, 먼저 여천을 점령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여천을 탈환하여 적을 근거지 밖으로 방어하려고 시도하면서 적의 견고한 진지이며 백색 지구인 여천 북쪽의 초석을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자 다시 그 동남에 있는 자개교를 공격하였으나 그곳 역시 적의 견고한 진지이며 백색 지구여서 승리하지 못하였다. 그 후 전투 기회를 찾아서 적의 주력과 토치카 사이로 돌아다니다가 보니 완전히 피동적 위치에 빠져버렸다. 제5차 반포이 토벌의 전쟁이 끝나기까지 1년 동안 주동성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강서성 근거지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상수란 제1차로부터 제5차에 이르는 반포이 토벌 시기의 아군의 작전 경험은 방어적 지위에 처해 있는 홍군이 강대한 토벌군을 격파하려면 반격의 첫 전투가 매우 중요한 관건임을 실증하는 것이었다. 첫 전투의 승패는 전반 국면에 지대한 영향은 물론이거니와 마지막 전투에까지 그 영향이 계속 미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반드시 승리하여야 한다. 적정, 지형, 인민 등 조건이 모두 아군에게 유리하고 적에게 불리하여 확실히 승리할 자신이 있을 때 손을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러서서 신중히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기회는 조만간 올 것이므로 함부로 응전하지 말아야 한다. 제1차 반포이 토벌 때 처음은 담도원 부대를 공격하려 하였으나 적이 높은 진지인 원두로부터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군은 2번이나 갔다가 2번 참고 돌아와 며칠 후에 공격하기 쉬운 장휘참 부대를 발견하였다.
제2차 반포이 토벌 때 아군은 동고까지 진군한 후 단지 왕금옥 부대가 공고한 진지인 부전으로부터 떠나기를 기다리기 위하여 정보가 누설돼 위험을 무릅쓰고 조급하게 빨리 공격하자는 온갖 제의를 거절하면서 적에게 접근한 채 25일 동안이나 기다려 끝내 목적을 달성하였다. 제5차 반포이 토벌은 그처럼 질풍포구와 같은 국면이었고 부대가 천리길을 돌아왔으며 적의 날개측과 후방을 우회하려는 우리의 계획이 적에게 발각되었으나 우리는 여전히 참고 물러나와 계획을 고쳐 중간 돌파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드디어 연당에서 훌륭한 서전을 장식하였다. 제4차 반포이 토벌 때에는 남풍령을 공격하다가 퇴각하여 드디어 적의 우익으로 돌아가 동서지구에 직결함으로써 의황현 남부에서 대승리의 전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5차 반포이 토벌 때에는 첫 전투에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여천 하나를 잃자 그만 놀라서 그것을 만회하려는 의도로 적을 공격하려 북상하다가 순구에서 예상치 못한 조우전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 1개 사단을 섬멸. 이 전투를 첫 전투로 간주하지 않고 이 전투가 일으킬 필연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승리할 수 없는 초석을 경솔하게 공격하였다. 이에 첫걸음을 내딛자마자 주도권을 상실한 실로 미련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는 전법이었다. 여기 읽기로는 그 토치카에 말려든 것이죠. 둘째, 첫 전투의 계획은 반드시 전체 전역 계획의 유기적 서막이어야 한다. 전역 전체에 대한 훌륭한 계획이 없이는 진정 훌륭한 첫 전투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첫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이 전투가 전체 전역에 유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된다면 이 전투는 승리하였다 하여도 패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5차 포이토벌 때의 순구 전투가 그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첫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대체적으로 제2, 제3, 제4 내지 최후의 전투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가 매번 승리하면 적군의 전체 국면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패한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비록 결과가 예상한 그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꼭 그대로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쌍방의 전체 국면에 근거하여 자세히 실제적으로 미리 그것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전체 국면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훌륭한 바둑수를 둘 수가 없는 것이다. 셋째, 다음의 전략적 단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반격만 고려하고 승리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반격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역시 전략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전략 지도자는 한 전략 단계에서 다음에 여러 단계를 예견하여야 하며 적어도 그 다음 단계만을 예견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멀면 멀수록 막연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예견할 수는 있으며 먼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는 것은 필요하다. 일보 전진하면 그 일보만 보는 것, 그러한 지도 방법은 정치에 있어서도 불리하지만 전쟁에 있어서도 불리한 것이다. 일보 전진하면 그 일보의 구체적 변화를 보고 거기에 근거하여 자기의 전략 전역 계획을 수정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한 맹목적 전진에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러나 전체 전략 단계 내지 몇 개 전략 단계를 연결하는 개괄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눌하게 앉아 망설이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것은 사실상 적의 전략적 필요에 끌려가게 하여 자기를 피동적 지위에 빠뜨리는 것이다. 적의 사령부도 일정한 전략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직 적보다 한층 높은 차원에 있어야만 전략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적의 제5차 포이토벌 시기의 좌경기회주의 노선과 그리고 장국도 노선의 전략적 지도가 오류를 범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이렇게 하지 못한 데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퇴각 단계에서는 반격 단계를 예견하여야 하고 반격 단계에서는 공격 단계를 예견하여야 하며 공격 단계에서는 퇴각 단계를 예견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견 없이 눈앞의 이해에 사로잡히는 것은 실패의 길이다. 반드시 승리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체 전역 계획을 생각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에 전략 단계를 살펴야 한다. 이것이 반격을 시작할 때, 첫 전투를 개시할 때 잊어서는 안 될 세 가지 원칙이다. 자주